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그때와는 상황이 또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병 파병 문제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 오히려 더 많은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들 그리고 주변국들은 요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일리아 수원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언제 만났었죠? 작년 11월 맞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벌써 반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과 그때 헤어진 이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정돈되려나 싶었는데 지금 됐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네, 안 됐죠. 네, 일단 우리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제작진들이 원래 이런 거 준비 안 하거든요. 네. 과자를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심코 먹고 있었는데 글씨가 낯설어요. 러시아 말로 돼 있습니다. 러시- 슈칼랏이라고 돼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초콜릿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음식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2002년에 전 이제 그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0주년이라 해서 당시도 푸틴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첫 임기였어요. 네. 네. 그때 느낌이 러시아는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 식당을 갔는데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인상적인 음식이 없어서. 그때 이상한 식당에 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네. 러시아를 떠난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러시아적인 거 먹고 싶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과자, 디저트식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 네. 아니면 우유 발효 제품들, 뭐 요거트라든가 네네.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그립네요. 갑자기? 아니 우리가 사실 오늘 일리아 교수님 모신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 몰랐고 또 트럼프가 자기가 되면은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2025년 6월 현재를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교수님 다시 이제 모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북한 관련해서 이슈들도 많이 나오죠. 그게 그쵸.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돼서 일단 지금 상태를 잠깐 간략히 요약해 주시면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고 크게 양쪽 다 뭔가에 추진하거나 직진하는 건 없어요. 그냥 교착 상태고요. 네.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초반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쪽을 이제 막 몰아쳐가지고 일단 점령하고 그 상태는 있고. 유지하고 있는 거죠. 계속 거의 비슷한 선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작년이었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에 쿠르스크 쪽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는 점령하려다가 지금은 완전히 탈환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쪽에서 다 군대를 빼고 러시아가 다시 탈환했고 그것도 북한과의 도움을 받고 탈환한 거기 때문에 북한 병세를 거의 총알바지로 쓴 느낌입니다. 그런 보도가 많았죠. 지금은 지지부진 교착 상태에서 서로 사실상 소모전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럼 이 상태를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지지부진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수도를 함락할 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는 그런 말이 나오진 않죠. 더 이상 원래 처음에 들어갔을 딱 그날에 그리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구호처럼 썼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키오 3일 만에. 3일 만에. 네네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데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이후에 그 말이 표현이 없어졌고 사라졌고 이제는 뭐 여러 말을 바꾸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원래 옛날부터 진행됐던 경제 포럼이 있어요. 러시아의 산피테르부르크라는 두 번째 도시에서 진행되는 포럼인데 전쟁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이벤트였어요. 많은 국제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었고 뭐 경제에 관련된 그런 논의도 하고 막 그랬던 건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당연히 거의 모든 해외 손님들의 그런 발길이 다 뚝 끊었죠. 어쨌든 매년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이 거기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 있게 봤던 말 중에 하나가 거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한 이후에 대중 앞에서 나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정체를 우리가 점령하겠다라는 말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말을 최근에 했다고요? 네, 이 포럼에서. 언제 있었던 거죠, 포럼이? 이게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한 2주 전? 이번 달에? 네, 이번 달에. 그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대통령 차원에서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뭐 물론 언론이나 네. 여러 가지 친정부의 블로거나 네. 인플루엔서나 심지어 국회에서도 나왔었어요. 국회의원 입에서. 네.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는 게 많았는데 푸틴의 이제 그 비서실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말은 조심스럽게 안 나왔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안 공식적으로는 나왔었는데.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나와서 협박하면서 진지하게 한 말은 아니지만 네, 네. 뭔가 이렇게 넌지시 말 그렇게 던지는 말이 약간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던진 말이긴 한데 푸틴을 알면 그게 얼마나 푸틴의 내성적인 그런 바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푸틴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이제 언어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그 감각을 동원한다면 네. 푸틴이 저 정도 말하는 거는 상당히 진심이다. 내심을 드러낸 생각하고 것이다라고. 있다. 실제로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확신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문제가 더 커지네요. 저는 전쟁 언제 끝내요? 그거 가져오려고 모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전쟁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고,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로직은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특별 작전이다. 이런 이름으로 간 거잖아. 전쟁도 아니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전문가들도 러시아 이제 전문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미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무슨 영토 욕심이 있겠느냐. 그래서 땅 욕심은 아니다. 그럼 뭐 자원도 어쨌든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약간 예전에 그냥 서방 세계와 러시아산을 그냥 버퍼링 존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3년 내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일단 이 전쟁이 지금 보면 3년 넘었고요. 3년 반 정도 됐어요 벌써. 한국 전쟁보다 지금도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한 6개월이나 7개월 더면 2차 세계대전이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네요. 길고 네.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전쟁이라고 푸틴의 입장에서 이거 보면 처음에 소위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 지금은 생각하는 게 완전히 거의 정반대로 바뀐 것 같아요. 그게 푸틴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움직임에 있어서 보여주기도 해요. 처음에는 푸틴이 진짜 말 그대로 네네. 진지하게 빨리 끝낼 줄 안다고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푸틴은 이제 빨리 끝낼 것이다. 네, 정말 빨리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정도의 푸틴이 딱 이렇게 들어가서 젤렌스키는 도망가고 네네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키이우에서 칠러 정권을 이제 내세우고 이제 완전히 칠러 국가를 제2 벨로루시아를 만든다는 작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푸틴이. 처음에. 근데 거의 첫날부터 푸틴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항하기 시작했고 네. 말 그대로 전쟁이 붙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푸틴이 예상됐던 것보다 서방 국가들이 훨씬 더 세게 나갔어요. 네. 푸틴이 그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크림반도 대충 이렇게 가져갔으니까 네. 이번에도 서방 국가들이 말만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는 맞아요. 거군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푸틴이.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년 전에 거의 전쟁이 시작한 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에 있었던 네네. 일들을 보면 뭐 서방 국가에서 경제 제재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러시아에서도 패닉 목소리가 엄청 많았어요. 러시아 경제가 무너진다. 뭐 나토의 탱크들이 모스크바의 광장에 막 들어가진 않을까 막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2022년 여름이 지나잖아요. 네네. 그럼 어느 정도의 안전화되고 우리가 사실은 뭐 제재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서방이랑 무역을 안 해도 그리고 우리가 걔네들한테 기름과 가스를 안 팔아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중국도 사주고 인도도 사주고 네. 하니까 대충 그냥 하자. 그래서 그때 푸틴이 경제적으로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러시아 국민의 반항도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2022년 한 여름쯤 되니까 몇 달 해보니까 해볼 만한데? 해볼 만하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3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굳이 끝낼 필요가 없어요. 푸틴이 생각할 때가 이제 지금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더 있고, 욕심낼 수도 그러니까 있고.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도 있고, 네. 또 실제로 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푸틴이 봤을 때는 러시아에 유리하게 잘 되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양쪽이 그러니까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러시아 푸틴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사실은 일리가 없는 주장이 아니에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교착 상태야. 근데 네. 교착 상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경제 차원과 뭐 인력 차원들이 그게 중요한데 버틸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이 중요한데 네. 누가 봐도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센 국가예요. 그렇죠. 그 사람도 많고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죠. 뭐 네. 액면 가치로 보면 사람도 훨씬 더 많고 뭐 네.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센 국가이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그래 우리도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을 거겠지만 네. 그 정도에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니네들이 어차피 사라질 거잖아. 계속 가면. 그러니까 지금 나토가 여전히 있고 미국도 여전히 있지만 이게 예전만큼 강도가 더 세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푸틴 입장에서는 3년 정도 우리 이미 익숙해졌고 네. 더 하면은 우리 저쪽에서 떨어져 나갈 거야. 조금 더 욕심내보자. 그리고 또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캐멀라 해리스가 이겼다면 네네.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그럴 모르지만 수도 있죠.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너무 뚜렷하게 유럽과 미국이 싸우는 게 눈에 보여요, 뻔히. 분열되는 게 너무 좋죠. 네, 푸틴 너무 입장에서.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전쟁을 끝내? 유럽 혼자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아마 안 될 거라는 게 푸틴이 믿고 있고, 유럽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러시아 뒤에 뭐 북한이나 네네. 중국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의 이런 경제 제재를 우회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생겼어요. 3년 만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포럼에서 발언이 이런 배경 속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닐 것이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푸틴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그러니까 돈바스 네네. 지역이나 루한스크 지역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예 우크라이나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네. 갑자기 러시아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터키에서 만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때 러시아 대표 단장이었던 미딘스키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만났을 때 모든 언론사에서 산불처럼 퍼진 그런 명언을 했는데 러시아 역사를 봐라. 우리는 스웨덴이랑 70년 동안 전쟁을 한 게 있다. 맞아요. 이것도 우리가 못할 것 같아? 네네. 이것도 20년이든 30년이든 우리가 할 수 있다. 맞아요. 협상하러 온 사람들 말이 왜 이렇게 센가 해서 싸우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굿캅, 배캅 역할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도 그 말을 그냥 한 건 아니다. 그게 굿값, 배값이라기보다 러시아 지금은 권력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센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굳이 뭔가에 협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얘네들이 지금쯤에 항복한다면 네. 그래 항복을 받아줄게 이 정도예요. 일단 영토를 전체를 먹을 생각도 이제 극단적으로는 하고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정권 교체를 해서 친러 정권을 만드는 그렇죠. 것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죠. 휴전을 하든 말든. 그래서 이런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푸틴이 항상 어딘가에 언론사에 이런 네. 이벤트 행사에 나올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젤렌스키는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젤렌스키는 사실은 임기가 끝났는데 그랬죠. 대선을 안 치르고 계속 이제 직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틴은 항상 그건 꼬집고 있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지금 바로 종전 조약을 쓸 수 있어. 누구랑 써? 니네들이 대통령도 없잖아. 네네. 만약에 젤렌스키가 자기 사인을 하면 나중에 그거 뒤집힐 수 있을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저 불법적인 대통령이라서 우리는 서명하고 싶어도 못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북한이 아주 센 스틸러가 됐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 보내고 정말 많이 죽었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쇼이구 전 국방장관이요. 지금 이제 국가안보회의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 2주에 한 번 가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자주 만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공병 6,000명 보내겠다. 그러니까 1,000명은 실제 이제 뭐 지뢰 제거 작업인 것 같고요. 한 5,000명 정도는 이제 파괴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북한이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서로 뭘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네네. 때 지금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서로의 윈윈이에요. 특히 지금?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윈윈 시츄에이션이에요. 네네. 북한도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너무나도 많고 러시아랑 동맹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없죠. 이 우크라이나의 침략 전쟁을 비판하지 않은 국가라면 바로 동맹이 돼버리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조약을 맺긴 했죠, 작년에. 뭐 네네네. 그건 그렇긴 하죠. 네네. 근데 일단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굉장히 고립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제 무대에서는 동맹 국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국제 정세가 바뀐 바람에 북한 외교가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나도 잘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북한이 이미 얻을 거는 다 얻었어요. 일단은 자기의 군대를 파병함으로써의 얻은 그 경험, 실전 경험. 실전 경험, 또 드론 날리거나 드론 네. 운영하는 그런 경험. 이거 실제로 거기는 사람이 죽더라도 이게 또 다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민주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나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인권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나 북한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데미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얻은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체제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다른 나라보다 말도 안 되는 규모로 러시아에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군대를 파병하기 때문에 네네.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전례가 없는 그런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도 그만큼 뭔가에 북한에 내줘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잠수함 기술이라는 것도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넘겼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잠수함 기술까지. 네, 네. 그것도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 충분히 북한이랑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전관들의 우려죠. 그 말씀 하시니까 김정은이 재작년에 푸틴 만나러 러시아 갔을 때 그때 만난 장소가 항공 무슨 센터 같은 데였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제 기술 지원할 거냐 했더니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제 푸틴이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잠수함부터 항공 기술까지 뭐 정찰 위성부터 미사일까지 이 기술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또 영악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걸 다 퍼줄까? 뭐 이런 의문이 여전히 좀 있거든요. 적당히 주는 척하고 말 것이다라는 설과 그래도 꽤 열심히 줄 것이다. 러시아, 북한 측이 저는 어떻게 그래도 보세요? 퍼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뭔가의 노하우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그런 기술들이, 민감한 기술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공유를 안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의 동맹 국가 간의 공유가 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ICBM 발사 기술이라든가 뭐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민감한 기술이긴 한데 충분히 어느 정도의 공유가 되는 기술들이에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드문 기술도 아니고 사실상은 뭐 대한민국에도 그런 기술이 존재하기도 하고 있죠. 뭐 미국에서도 네. 뭐 유럽에서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그걸 가진다고 해서 러시아 국익에 크게 손해가 피해도 없고 네네. 또 그걸 통해서 한국이나 중국을 훨씬 더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유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바로 세 가지 이제 일석이조 아니라 일석삼조죠. 중국과 대한민국, 일본을 바로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군요. 어쨌든 월급을 주는 것 같고 뭐 식량도 지원을 하고 있을 테고 무기 기술 그래서 어쨌든 받는 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충분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둘 사이에서는 윈윈이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푸틴이 김정은 바로 버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 지적은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가 어떻게 끝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양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틀어질 거라는 것도 저는 거의 망설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즉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조성했지만 나중에 북한도 러시아도 미련 없이 서로를 상대를 포기할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러시아는 미련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은 미련 좀 있지 않겠어요? 북한도
지금도 딱히 어느 정도의 기술을 받고 뭐 실전 경험을 받고 그 정도에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서로 그럼 약간 안 좋게 헤어진다기보다 쿨하게 헤어질 그냥 것이다. 쿨하게. 예, 예. 우리도 어떻게 너네들에게 도와줬더니 너네도 우리에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갈 거고 니네들이 알아서 가. 이런 식으로 된 시나리오가 저는 확률이 크다고 봐요. 작년에 그 동맹 조약을 사실 다시 한번 이제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끈끈한 척 할 것인가 계속 궁금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끝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다른 민족이 싸우고 있는 게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런 전체적인 세계적인 안보 구축에서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전리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러시아가 완벽하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가 패배로 이거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19세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강자가 다른 나라에게 자기의 이제 마음을 갈 수 있다라는, 우리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살고 있는 세상은 미국 주도로 하고 있는 법치 시스템이에요. 뭐 소위 이제 자유주의 시스템이죠. 자유주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법치가 있고 룰이 있는데 이 룰대로 우리가 다 알아서 살기로 했다라는 구축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유엔도 있고 나토도 있고 뭐 등등등. 근데 러시아가 지금 이 시스템을 깨뜨리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깨뜨리게 되면 말 그대로 그때 대륙마다 강자들이 등장할 거고 뭐 여기 아시아에서 중국, 뭐 유럽에서 러시아,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고 주변 국가들이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다시 19세기의 현대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들어가서 전 세계가 그거에 눈 감았다? 그러면 이 정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비슷한 갈등이 우리 세계에서 정말 많거든요. 멀리 안 가도 중국, 대만과 똑같은 시나리오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바로 일어설 거예요. 러시아가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그동안 꾹꾹 누르고 있던 그런 욕망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다 그리 갈등이 생길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갈등도 어떻게 보면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다 보면 이게 터진다는 거에 사람들이 무뎌지고 있어요. 뭐 하나의 또 전쟁이 있을 거 뭐 약간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뭐 포린 어페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전 세계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주장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바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야 자유주의 끝난 거 이제 인정해야지. 현실주의자 학자를 나와가지고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거기 이제 학계에서도 서로 약간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에 눌려있던 이 현실주의자 학자들, 월치 교수들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어. 결국 이렇게 갈 거라고 했잖아. 라는 그 그게 포인트가. 지금 딱 이렇게 격변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리얼 폴리틱이라고 하는 네. 로마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 서는 나라였다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자주의 가야 된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아닌가요? 이 미국 주도로 한 자유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은 굳이 러시아식의 세계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푸틴하고 신진핑이 트럼프 취임 전날인지 다음 날인지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야 우리 다자주의 세계로 가는 거야. 일극체제 안 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심이 다르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러시아는 정치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중국은 경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달라요. 중국은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다른 나라에 뭔가 협력할 때도 정치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권을 바뀌어라, 뭐 민주주의 해라, 뭐 인권 뭐 지켜라 해라. 이런 거는 전혀 조건도 안 하고 있고 관심 없죠. 관심 없고 그냥 돈을 쏟아붓고 뭐 인프라를 사들이거나 뭐 도와주거나 프로젝트를 실시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지금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중국이 이걸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식의 세계가 되면 여러 가지 이념들이 뭐 공산주의 국가들의 문화권, 자유주의
국가들의 문화권 이렇게 나누어주면 서로 간의 경제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네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20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게 중국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체계를 계속 유지하려고는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든 네, 공산주의 국가든 뭐 이슬람 국가든 독재주의든 상관없이 일단 비즈니스를 하자. 근데 러시아는 아니에요.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랑 무조건 단결. 우리랑 똑같은 사상에 있는,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에 딱 이렇게 블록을 하나에 만들어서 다 사업을 하자. 진짜 예전에 냉전 시절로 다시 가자는 거네요. 그 이념으로 완전히 갈라치게 해가지고 가자는 거고. 근데 그걸 중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도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지원이라기도 뭐 응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 맥락은 다르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예전 이제 소련 시절로 가고 싶은 거고, 중국은 그냥 미국에 거슬린 거고, 지금 경제 체제에서 우리 이제 배불러서 2049년까지 G1이 되고 싶은데 그런 거죠. 아시아에서 패권은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 대장은 나야.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마라는 게 이제 중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현실주의가 다시 이제 꿈틀꿈틀거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푸틴과 시진핑은 같은 단어를 썼지만 내심은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할 수 있겠고. 중동 문제를 조금 펼쳐보죠. 이게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와서 푸틴 입장에서 살짝 기분 좋긴 한데 다른 거는 이제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당장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면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지금 축출돼서 러시아로 도망갔나요? 아직은 러시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사드 행방을 뭐 우리가 정보기관도 아니고 어쨌든 맞아. 언론에서 그 잠깐 나왔는데 이제 작년 말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알 아사드를 굉장히 지원했던 게 푸틴 러시아인데 여기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우리 편 하나 사라졌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시리아를 왜 그렇게 지원을 했을까요? 뭐 일단 러시아에서 거의 안 나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러시아의 명확한 패배니까. 아 그렇죠. 지원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텐데 네. 2016년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적극적으로 거기는 내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샤르 아사드 정권을 온갖 지지를 하면서 뭐 IS라든가 미군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이제 중권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싸웠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들이 주둔할 수 있는 그런 땅과 부대, 뭐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를 확보한 적이 있었어요. 시리아 땅 내에 시리아 아예 땅 내, 그 지중해에 있는 시리아 지중해에 있는 다툼인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아예 시리아 내에서 가장 큰 인프라가 잘 된 그런 항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항구가 통째로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중동 곳곳에 미군 기지들이 쭉 있으니까 우리 맞대응해야 되겠다. 시리아가 딱 그거예요. 좋네 이런 네, 거군요. 네, 딱 그거예요. 그거였다가 였다가 지금은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네네. 러시아가 철수했어요 거기서. 완전 철수했어요. 완전히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정권에서. 지금은 시리아 정권이 매우 친서방, 친유럽, 친미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약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좀 나가죠 이렇게 됐군요. 네, 러시아가 뺐어요. 거기는 모든 군대를. 그렇군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 저번에 트럼프가 어쨌든 이제 중동 갔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챙겨왔지 않습니까? 맞아. 근데 사우디 측에서 트럼프한테 저 시리아 정권 바뀌었으니까 좀 친하게 좀 지내봐 약간 중재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임시 대통령 만났던 그 장면이 연출됐던 게 맞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시린 그쵸. 장면이었겠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그러니까 중동 일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어요. 항상. 네. 뭐 이스라엘 이란 갈등도 그렇고 네.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반미의 국가를 다 모여서 뭔가의 반미의 그런 블록 동맹을 계속 하려는 노력을 해왔어요. 그게 시리아이기도 하고 뭐 이란이기도 하고 네네. 뭐 다른 국가들이랑 계속 이제 물 밑에서 그 여러 가지 협력을 해왔는데 일단 제일 크게 패배를 한 게 시리아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큰 타격은 지금의 현재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 네. 그나마 조금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내 사람들 만들려고 했는데 네. 계속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거군요. 네. 푸틴 입장에서는. 현재 러시아 논리대로라면 네. 당연히 이란의 편을 들고 반 이스라엘 이런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지도 못하는 게 이스라엘은 원래 옛날부터 러시아와 엄청난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소련 시절에 네, 네. 소련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다 이스라엘로 맞아, 이민 맞아. 갔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실제로 이스라엘 인구를 보면 인구 조직을 보면 한 40% 정도의 유대인들이 러시아 말을 하고 있고 소련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관계가 항상 좋았어요. 네.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중동에서 뭐 전쟁을 일으켜도 러시아가 지금까지 항상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러시아 국민 여론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푸틴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러시아 인터넷 속에 막 포럼이라든가 네. 뭐 SNS를 읽잖아요.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친이스라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란이 드론 등등을 지원했고 엄청 많이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는 매우 친하다. 그럼 둘이 친하면 이스라엘하고는 안 친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약간 수학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원래 친했고 네. 이란하고도 어쨌든 친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전쟁 6월 12일 날 이스라엘이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란이 이제 상처받고 바로 푸틴 만나러 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했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러시아에서 네. 이제 푸틴이 직접 한 말은 없고 네. 근데 대변인이 나와서 네. 우리는 이란과 끈한 우정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거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걸로. 아니 이란은 기습 그 핵시설 공습받고 지금 정권 뭐 레짐 체인지 얘기 나와서 급하게 정말 그 아바스 아락치 장관인가요? 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푸틴 잠깐 면담한 것 같은데 뭐 지원하겠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아주 외교적인 언사로 그냥 끝나버린 거네요.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이란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력이 안 된다. 여력이 안 되고 힘도 없고 아무 뭐 인프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막 이렇게 귀착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겠네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러시아 이런 반미의 국가를 뭔가의 하나의 블로그로 들어와서 반미의 그런 블로그를 만드는 노력이 지금 완전히 흩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내부 이제 그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푸틴의 생각과 상관없이 근데 러시아 국민 여론들도 사실은 친이스라엘이 많다. 네, 친이스라엘이 많아요. 뭐 물론 지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란이 완전히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고 뭐 비행기도 오가고 있고 이란으로 갑자기 막 유명한 러시아 여행 블로거들이 이란으로 가서 막 그렇게 블로그로 찍는 것도 많아졌어요. 정치적인 그렇군요. 이유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 이란에 대한 이미지가 잠깐이라도 좋아지는 것뿐이지 크게 막 우리가 이란 편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런 가족 관계라든가 역사적인 관계라든가 또 뭔가의 다른 관계 워낙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런 논리가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러시아를 많이 비교를 해요. 이스라엘과 러시아? 네,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 그거잖아요.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있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선제 타격을 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안보에 지금 위협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을 했다. 네.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그 외무부에서 대변인은 아니었잖아요. 이란 만났을 때 국제법상. 그러니까 러시아 공식적인 정부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 왜냐하면 여론은 그런데 여론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있는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란과 조약까지 했는데 당연히 이란을 공개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는 어쨌든 서포트 해야죠. 그래서 원론적인 말만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냥.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편들자면 이란보다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인데 그건 확실하군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편도 들 수가 없어요. 이란과 조약을 그렇게 매놓고 그것도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막 그렇게 와 이란이랑 우리가 동맹국가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끝나버렸는지. 푸틴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크게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주는 그림이 아마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대륙마다 강국이 있고 그 강국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강국이고 바로 옛날에 소위 구소련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스탄 국가들이랑 뭐 우크라이나 등등. 그거는 러시아가 관리하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아시아 쪽에서는 뭐 중국이 관리하고 있고 뭐 미국은 자기의 북미 대륙에서 관리한대. 그래서 이렇게 각자
각자가 이제 주인이 있고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세상을 네. 만들려고 어쨌든 중동에서도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중동에서 주 플레이어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터키랑도 이스라엘랑도 뭐 사우디랑도 뭐 시리아도 이란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지금에 봤을 때 거의 다 실패했어요. 야, 너네도 미국을 싫어하잖아. 네네.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네. 식으로 정책을 중동에서 펼치다 보니까 그것도 다 실패했고 시리아에서도 실패했고 자, 그래. 이란은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란이랑 친하게 지내자. 근데 막상 갑자기 푸틴이 예상하지 못한 이란에서 전쟁이 터졌어. 네네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이란이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란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막상 그런 여력이 없어 지금. 그러네요. 예,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다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만나요. 끝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푸틴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 상황을 쭉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카드를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푸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노선을 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지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한 번도.